오늘의 주제는 뇌전증 약물 부작용 극복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뇌전증 전문의이신 허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마 약물 부작용이 생각보다도 강의하기도 좀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뇌전증 환자 또 뇌전증 보호자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 부작용은 무엇이냐? 약물 치료 중에 원치 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건강에. 사실 약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관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자세히 조사하면은 환자의 60%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은 또 특정 부작용을 종종 또 무조건적으로 약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고, 환자들이 얘기하는 부작용이 약 때문이 무조건 아니라는 의사의 태도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럼 부작용이 왜 중요하냐? 일단 건강에 안 좋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뇌전증 약을 복용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면은 참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면은 그 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치료 실패에 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약물 부작용이라고 생각된다면은 또 그 해당 약을 잘 복용하지가 않게 되고 그 다음 약을 또 새로 쓸 때도 잘 안 먹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또 그 다음에 항뇌전증 약물은 다 그런가 보다 또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또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생기면은 또 다른 약을 먹으면은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지나친 염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발작 조절이 안 돼도 다른 약물 시도하는 걸 또 꺼려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 연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약물 부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효과 있고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라는 영어, 치료 실패가 됐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불충분한 발작 조절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작용이 좀 더 많죠. 예? 그것 때문에 치료가 꾸준히 유지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받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라모트리진이라는 약이 있고 카마제핀이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카마제핀은 오래전부터 나온 약이고 그거보다는 좀 뒤에 나온 약이 라모트리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 실패율이 라모트리진이 좀 적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불충분한 발작 조절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거나 뭐 카마제핀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퍼센트 보면.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작용이 꽤 더 많죠. 부작용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첫째가 뭐냐면은 개인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약을 복용하고 일반적으로 초기에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단 말이에요. 신경세포에 졸림, 어지러움, 피곤, 흐리게 보임, 복시, 휘청거림, 두통, 뭐 기억력 같은 인지기능, 뭐 이런 종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에 생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민감도에 의해서 거의 좌우되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고 일반적으로 초기에 생기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죠. 대표적인 게 두드러기예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특정 약들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백혈구나 혈소품 같은 혈액 세포의 감소, 간 수치의 증가, 뭐 저나트륨증, 정신과적 증상, 위장 증상, 이런 건 사실은 개인의 민감도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은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이제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 그 다음에 골 건강, 골밀도의 영향,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뭐 그런 데에 대한 영향, 악영향,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거에 좀 영향 준다든지, 생리 문제, 여성 생리 문제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 뭐 요로결석 같은 것도 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지질에 어떤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뭐도 있고, 오래 먹으면 미용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약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임신했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정 약들은 안 좋고 좋고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또 상당히 많은 약들은 데이터가 좀 없는 사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상호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약물을 이제 비슷한 부작용을 가진 약물들을 함께 복용할 때, 이런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떤 약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서로 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럴 때 먼저 있던 약의 대사를 저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원래 기존의 약들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괜찮았는데 농도가 증가하면서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통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환자가 부작용을 의사에게 호소하지 않는 이유.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참 안타까운 얘기고. 네. 얘기해봐야 별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들어주질 않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에게 교감을 느끼질 못하죠. 그 다음에 항내전증 약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 감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또 의사도 또 그런 쪽에다가 또 약간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내전증 자체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다음에 부작용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뭐 상상하시면 됐는데 그런 그래서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 다음에 하찮은 것 같아서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를 앞에 두고 어떤 경우는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젊은 남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많이 하면은 부모님이 지나친 걱정과 안심을 할까봐 그것도 싫어서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언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금 치료가 효과 면에서는 괜찮은데 괜히 부작용 같은 거 얘기하면은 의사가 치료에 변화를 줄까봐 그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약 복용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들이 좀 있어요. 부작용에 뭐냐면은 제 시간에 복용하지 않으니까 오늘 약을 2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짧은 간격으로 복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약물이 적지 않은 용량이라고 그러면 약물이 흡수되면서 최고로 일어난 최고 농도가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먹을 때보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아침 약을 안 먹고 점심에 먹고. 그렇죠. 점심에 먹고 빨리 먹으면. 네. 외래에서도 자꾸 얘기하는데 서방형이 아니면은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최고 농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정중, 그러니까 안정 농도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올라갈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은 시간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먹으면 그런 식의 부작용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짧게 분복을 해서 먹는 경우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태도가 좋다 그래갖고 칭찬을 많이 해드립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는 문제고 바람직한 태도가라고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제가 엉뚱한 경우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환자분들이 어쨌든 특정 약물의 용량을 복용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유지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요. 한참 며칠 안 먹다가 또 먹게 되면 천천히 증량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먹게 되는 용량이잖아요. 그럼 부작용 생기죠. 그러면은 부작용 생겨갖고 이게 좋지가 않다. 졸렸고 어지럽고 그럼 또 안 먹게 돼요. 또 복용하지 않게 돼요. 그런 식이 되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증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안 좋은 거죠. 더 안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은 잘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작용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히 꼼꼼히 좀 물어보는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절 안 되니까 약을 올려요. 부작용도 없죠? 괜찮죠? 그럼 올려요. 그러면 자기가 제대로 먹지도 않으니까 용량만 올린 대로 먹으니까 또 먹게 되면 부작용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더 먹기 싫어요. 그러면 더 먹기 싫으면 또 약 안 먹을 때 발작 일어나요. 증상 일어나요. 그럼 또 안 좋죠. 이런 식의 악순환을 또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꽤 있어요. 적지 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발작이 이렇게 무발장 상태였다가 이거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 잘 복용하냐 이런 걸 따질 때 무발작 상태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재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먹냐 안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부작용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어떤 질환이 일어나거나 검진할 때 무슨 이상소견이 나와요.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항내전증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냐고 환자분들이 흔히 물어보세요. 오랜 동안 자기가 본인이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축적이 되어서 간이나 신장이나 뇌세포에 작용해서 신체에 뭔가 지속적인 악영향을 줘서 뭔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부작용과 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의 변화, 즉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기존 약의 용량의 증가와 어떤 새로운 증상, 시간적인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정 약물 초기 수개월 사이에 보통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약의 변화가 있었으면 역시 그 초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흔한 부작용이든 그 특정 약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든 다 그런 시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기억력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은, 이제 기억력을 떨어지면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떨어지면은 이것도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뭐 장기간 먹게 되면은 약이 영향을 주고,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적인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을 올렸다든지 약이 새로 들어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작이 조절이 안 되든지 그러면은 어떤 원상 상태로 복귀하는 뇌의 정상 상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긴지기능 저하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에 상처가 있어서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뇌전증의 원인 중에, 그러니까 무슨 상처든지, 그러면은 인지기능이 약간 떨어진 상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안 좋은 느낌을 더 들게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매가 생기시면은 치매가 생기고 같이 생기는 뇌전증도 있고요. 치매가 생기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뇌전증이 발병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치매가 원인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발작이 먼저 생기고 치매가 좀 먼저 생기고. 그러나 뇌전증 환자가 치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어떤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 어떤 병들이 생기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런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독성 증상이나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요, 항뇌전증 약물을 시작할 때 중추신경계 관련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슬슬 올리는 기간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게 또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발작이 빈번하거나 발작이 심한 경우는 빨리 올려야 되니까 약에 따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심지어는 주사로 누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환자는 천천히 올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천천히 올리면은 어느 정도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들은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다가 부작용이 생기면은 약간 내릴 수도 있고, 조금 그 용량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적정 용량이 아니면 기다렸다가 부작용이 좀 감소되거나 호전되면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뇌전증 약물이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치료하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심지어까지 그런 분도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정도가 좀 센 부작용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약이. 그러면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약 쓰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게 돼요. 근데 약물을 쓰면 부작용만 생길 거라는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약이요, 제가 20가지 가까운 약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자신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약물의 발작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감을 절대로 가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무발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약물을 시도하고 자기에 맞는 약물을 찾아보고, 이제 끝으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많이 환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뭐 발작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타입이냐, 생겼냐, 조절이 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료 실패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돼요. 진료 현장에서는 부작용과의 싸움이에요.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